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동성 지수의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부터는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면 여기서 페드조차도 완화적으로 간다? 결국 통화 가치가 점점 결여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원자재 단에서는 나쁠 이유가 여전히 하나도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표시된 금 가격 같은 경우와 원화 표시와 그리고 위안화 표시, 특히 일본 엔화 표시 금 가격을 다 찬찬히 보면은 네. 달러 표시 금 가격은 상승 속도가 좀 더뎠어요. 반대로 위안화 표시나 엔화 표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찌르고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페드 이외의 지역에서는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럼 여기서 유동성이 더 풀린다. 그 말즉슨 실물 자산인 원자재한테는 나쁠 이유가 여전히 없고, 그래서 원자재 생산 기업들은 여전히 저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5월 들어서 시장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몇 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연일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약하다. 사실은 더 상승한 분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바로 원자재 쪽입니다. 그리고 이 원자재 여러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하반기에 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더 밝다. 이런 분석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오늘은 원자재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것처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최진영 연구위원, 저희는 라니냐 조이라는 또 애칭으로 불러드리고도 있는데요.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예. 네. 마침 또 이렇게 원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또 쏟아질 때 마침 맞게 저희가 또 모시게 됐습니다. 보고서를 또 내셨는데 보고서 제목이 또 재밌습니다. 라니냐 조이라고 저희가 불러드린 애칭답게 보고서 제목 자체도 유동성 라니냐의 향연, 다시 원자재와 함께 추물입니다. 위원님이 지으신 네, 제목이에요? 제가 타이틀 정했고요. 네. 근데 원자재만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도 라니냐도 이제 합쳐진, 그래서 원자재를 봐야 된다라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요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살펴봐 주시겠지만 이 제목만으로 알 수 있는 요약, 핵심 요약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단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다들 페드만 바라본 사이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었거든요. 네. 그 말즉슨 유동성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동성이 많아졌었을 때 결국 해지할 수 있는 자산, 결국 실물 자산이라 볼 수 있고, 결국 그 실물 자산 원자재라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라니냐라는 그 사이클적인 측면, 네. 라니냐 때 결과적으로 무엇이다? 원자재, 특히 원자재 안에서는 섹터별로 보면은 곡물, 에너지, 산업금속이 가장 유력한 섹터들이라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제목 하나라도 그런 부분 따라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시작해 볼까요? 유동성을 제일 앞에다 이제 두셨으니까 어떤 사이클로 지금 어떤 국면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유동성이 계속 회복되는 사이클로 바라보고 있고, 제가 이 자료를 쓰기 전에 최근에 복귀하면서 읽고 있는 책이 하워드 막스의 이제 마켓 사이클 관련된 책인데, 결국 사이클이 중복됐을 때를 좀 많이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라니냐도 라니냐겠거니와 결국 유동성 사이클이 같이 중복됐었던 구간을 갖다가 결국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다들 페드의 금리 인하만 주목한 사이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낮추고 있었고, 그 말즉슨 통화 정책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통화 정책은 즉 글로벌 46개국의 어떻게 보면 정책 금리 인하 순 횟수는 원자재랑 동행하는 제조업 경기 지수를 선행하거든요. 최소 못해도 8개월가량을 선행합니다. 이 말즉슨 연말까지 원자재가 회복 배팅을 암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페드조차도 완화 스탠스로 계속 바꾸려 하는 시도가 나오고 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QT를 갖다가 완화한다라는가, 또한 우리가 유가의 기저를 또 놓고 봐야 할 텐데, 결국 페드가 원자재를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은 결국 물가를 견인하는 원자재, 특히 유가를 갖다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근데 원자재 가격의 YOY 상승률을 놓고 보면
전년도 3분기 때 유가가 WTI 기준 95불이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은 올해 3분기 말까지는 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이 페드의 통화 정책에 미치는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이 다소 결여된다라 볼 수 있고, 이를 감안한 페드조차도 최소 못해도 한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은 글로벌 유동성 지수를 제가 여기 자료 안에도 넣어놨는데 네.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동성 지수의 추세선을 보면은 지금부터는 회복 사이클에 들어가면 정확하게는 작년 4분기부터 이미 반등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복된다는 건 유동성이 좀 더 늘어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지수를 보면 추세선을 갖다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작년 4분기부터 튀기 시작했고, 이 추세선이 계속해서 여기서 페드조차도 완화적으로 간다? 그럼 그 유동성 단에서 위로, 우리가 사이클 단에 좀 더 위로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저는 그 말즉슨 결국 통화 가치가 점점 결여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원자재 단에서는 나쁠 이유가 여전히 하나도 없거든요. 대표적으로 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표시된 금 가격 같은 경우와 원화 표시와 그리고 위안화 표시, 특히 일본 엔화 표시 금 가격을 다 찬찬히 보면은 네. 달러 표시 금 가격은 상승 속도가 좀 더뎠어요. 반대로 일본이나 또는 중국 쪽이나 표시 위안화 표시나 엔화 표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계속 찌르고 있었고요. 네. 왜?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페드 이외의 지역에선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뭐다? 해지성으로 자산들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유동성이 더 풀린다. 그 말즉슨 실물 자산인 원자재한테는 나쁠 이유가 여전히 없고, 그래서 원자재 생산 기업들은 여전히 저희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이클 단에서 저는 중국의 실제 금리 하락 사이클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 단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안 좋아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죠. 다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기라는 게 일방향으로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결국 요 사이클을 보입니다. 그럼 이 단기적인 회복 사이클 단에서 저는 봤었을 때 중국의 실질 금리가 하락하는 사이클에 좀 주목하자 이거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의 이제 물가를 볼 때는 유가라든가 부동산을 봅니다. 근데 중국은 돼지고기 가격과 연료탄 가격, 즉 석탄 가격을 봐요. 돈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맞습니다. 기준으로. 네. 결국 엔겔 지수가 높고 네. 여전히 주식이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서 유학했던 분들은 다 아실 테지만은 수업 때 물가면 사실 돼지고기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돼지고기와 연료탄은 기본적으로 엘니뇨 때 다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들이에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결국 작년에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돈육과 석탄은 계속 하락하는 사이클이었고, 그러다 보니 물가의 하방 압력은 더 강했었고, 코어 CPI는 플러스였던 반면에 헤드라인은 계속 마이너스로 갔거든요. 결국 의도치 않은 디플레에 갔었던 것이죠. 이 같은 부분 때문에 돈들이 어떻게 됐다? 죄다 은행으로 갔던 거죠. 근데 올해 연초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연초부터는 돈들이 죄다 어디로 갔다? 금으로 달려갔죠. 왜? 부동산은 여전히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주식시장도 망가진 상황이었고, 그러다 비트코인은 정부가 막아놨고, 그러니 죄다 돈들이 실질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니 전부 은행에서 금으로 달려간 거죠. 그러니 금콩 투기 열풍이 일었었던 건데, 근데 저는 이제 계속 금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고 결국 이게 일드가 있는 자산이라던가 이 같은, 그래서 중국의 배당 관련해 가지고 네. 그쪽으로도 자금이 쏠려 들어가고, 또한 뿐만 아니라 금에서 멈추지 않고 구리로 계속 흘러 들어갔던 것이죠. 중국이 계속해서 구리를 갖다 재고를 쌓아두는 게 수요와 별개로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요. 이 같은 부분, 결국 실질 금리의 하락 사이클과 근데 더불어서 중국판 양적 완화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긍정적이라 저는 보고 있고요. 왜다? 중국 단에서는 실질 금리 하락하는 사이클뿐만이 아니라 당국 단에서 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MLF와 지준율 인하를 얘기해줬고, 두 번째 1조 이하 규모의 특별 채권을 갖다 발행한다 발표해줬고, 세 번째 처음으로 중앙당국이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거든요. 인민은행이 나서서 미분양 주택을 3천억 위안을 갖다가 다 사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주담대 금리를 갖다가 인하했고, 주담대 관련 인하에 있어서 하한선을 갖다 해제해버렸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LTV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 같은 스탠스를 보면은 이것 때문에 중국의 소비가 살아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아직. 다만
소비가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모르겠지만은 중요한 점은 그렇게 돈이 풀렸었을 때 소비가 살아난다면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원자재예요. 그러니까 소비재 그럼 기업을 사자가 아니라 그래도 원자재고 그게 안 살아나도 유동성이 풍부해지니 원자재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국의 원자재 생산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은 나름 작년 말부터 선방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같은 그림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여전히 이 같은 사이클도 원자재 측면 긍정적. 마지막 세 번째 사이클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결국 라니냐 사이클이죠. 라니냐 단에서의 과거 역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가장 매력적인 원자재는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제가 업사이드가 가장 높은 섹터로는 곡물, 곡물. 그 다음으로는 에너지 섹터인데 네. 특히나 가스, 그 다음으로는 산업금속인데 저는 여전히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구리를 더 사기보다는 그러니까 3월 말 때는 금을 더 사기보다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알파를 추구하려면 구리를 더 사세요 또는 은을 더 사세요 콜을 했습니다. 근데 4월 말부터는 제가 계속 구리를 더 사기보다는 그때부터 이제 알루미늄을 더 사세요라고 콜을 하거든요. 왜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에서는 결국 산업향 수요가 높은 구리나 은이 금보다 상대 성과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력 가격이 회복하는 특히나 라니아팔 구간대인 올해 10월부터겠죠. 이때 구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다? 전력의 생산, 즉 생산할 때 전력 생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알루미늄이 가장 매력적이거든요. 네. 이때부터 구리보다 상대 성과가 훨씬 더 강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알루미늄 관련된 기업들도 우리가 다시 좀 더 알파를 추구한다면 이쪽 단에서도 비중을 같이 늘려나가는 게 맞다라는 측면.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이클이 맞물리는 국면 단에서 우리가 하반기를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목요연하게 거의 요약 정리를 잘 다 해주신 건데 금과 이제 구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워낙 한 해 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금과 구리가 동시에 오른다? 이건 좀 이례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구리 보면은 경기적인 측면도 있지만 공급의 영향을 좀 이번 사이클에서는 많이 받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뭐 첫 번째 단에서 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구리랑 금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금은 안전자산으로서만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결국 인플레이션 해치해주는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할 때 금도 사실 달려가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경기가 회복하는 구간에서는 구리가 산업 수요가 원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구리가 더 강해지는 거죠. 왜? 구리도 인플레이션 해치 자산이거든요. 결국 실물 자산이니까요.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가는 게 구리이다. 그렇죠. 그런, 경기가 네. 턴어라운드 구간에서. 근데 이제 두 번째 단에서는 네. 구리가 사실 올해 연초 때 더 많이 갈 수 있었던 건 공급적인 영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수요보다는. 왜다? 결국에는 감산이었죠. 그러니까 광산단에서 폐광이 이루어졌었고 일부 광산들이 거기다 주요 광산인 파나마 코브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법원에 의해서 아예 폐쇄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구리광산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과거 5년 레인지를 이탈해 버렸거든요. 대부분 하회해 버렸어요. 그래 공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특히나 쇼티지 우려가 발생했어요. 뭐다? 4월 13일부로 LME 거래소와 미국의 CME 거래소에서 러시아산 산업금속이 퇴출당했거든요. 그러니 갈 곳을 잃었었던 러시아산 산업금속들이 죄다 중국으로 쏠렸어요. 네. 중국의 SHFE라던가 중국의 사회적으로 다 집중되면서 중국의 재고는 급증한 반면에 즉 수요가 약한 게 아님에도 중국의 재고는 계속 늘어나고 이러면서 중국의 프리미엄은 빠져버리고 이 때문에 IB들은 아 이거 중국의 수요가 안 좋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왜곡된 현상을 수요가 안 좋은 걸로 오판하게 되고 반대로 CM이나 LME 같은 데에서는 스퀴즈가 발생했죠. 왜냐? 러시아산이 완전히 배제돼 버렸으니까요. 그러면서 이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쇼스퀴즈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조정은 근데 저는 요 최근의 조정은 건전에 따라 봅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수요 측면이라 볼 수 있겠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서두단에서 결과적으로 원자재 제조업 경기 회복 방향 연말까지의 이것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구리도 매력적 특히 전력 가격이죠. 라니냐가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전력 가격을 자극하는 언제다? 올해 10월부터인 난방 시즌부터는 전력 가격에 특히 라니아팔 북극 한파가 재개될 텐데 이것에 의한 수요 확대, 이와 관련해가지고 가격의 정가 측면에서 모든 산업금속은 전력 없으면 절대 생산이 불가능한데 결국 그 가격의 정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야 정부 주도에 의해서 전력 가격이 통제되지만은 다른 나라는 아니거든요. 민간 주도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가격의 변동성,
결국 이 때문에 구리단에서 회복 가능성, 근데 구리보다도 그때는 더욱더 알루미늄 같은 기타 산업금속이 왜 전력 소비량이 구리보다 훨씬 더 잡아먹거든요. 네. 12배 이상 먹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더 매력적인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초부터 이제 구리의 상승은 사실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수요를 조금 더 공급보다는 예. 영향을 좀 강하게 봐야 되고 상대 속도로 봤을 때 구리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알루미늄 쪽으로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이 하반기에 주목해야 될 지금부터 주목해봐야 될 원자재 섹터로 곡물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는 가스, 산업금속 쪽에서는 알루미늄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좀 볼게요. 곡물은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는데 더 간다. 이건 라니냐의 영향이다. 이런 주장이실까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 곡물이 반등한 이유는 네. 사실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냉해 이슈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지금 재고의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곡물의 재고 가이던스가 계속 하향 조정되냐면은 이제 엘니뇨가 끝났거든요. 5월 초 때부로 동태평양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이제 엘니뇨가 종료돼 버렸습니다. 평년 대비 0.2도씨로 내려가 버렸어요. 뭐 앞으로의 6월부터는 평년 대비 0.5도씨를 하회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 말즉슨 이제 라니냐로 전개되는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미국의 이제 곡물 파종을 갖다 보면은 파종 진척도가 계속 지연되기 시작했거든요. 즉 엘니뇨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엘니뇨는 주요 곡창지대인 옥수수, 소맥, 대두 같은 미국의 중남부 지역과 브라질 서남부 그리고 아르헨티나 지역에 엘니뇨 때는 풍년이 들게 하거든요. 비가 잘 내려요. 반대로 라니냐 때는 그 반대 개념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작황이 점점 안 좋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곡물단에서는 3단계로 상승을 합니다. 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왜 3단계로 상승하느냐? 1단계,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있을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예요. 왜다? 라니냐 시는 동태평양 연안에서 무역풍, 즉 바람의 이동 세기가 평년보다 빨라져요. 동남아랑 중국 남부 지역의 이 바람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습기가 다가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여름철 우기인데 이게 우기가 아니라 폭우가 내리게 되죠. 그리고 장마 기간이 길어지게 돼요. 우리가 2020년 때를 복귀해서 보면은 2020년 라니아 때 6월에서 9월까지 중국의 남부 지역에 너무 많은 비가 내려서 강수량이 역대급으로 올라갔거든요. 네. 이 때문에 산샤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비가 돌았었죠. 기억나네요. 그러면서 결국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이르면서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고 글로벌 최대 돈육 사육두수를 갖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먹일 사료, 사료의 원료는 대도박과 주정박, 대도박과 주정박의 원료는 대두와 옥수수인데 여기서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최대 곡창지대를 갖고 있는 중국이 결국 수입까지 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역시 그러면은 1차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2차 리스크는 10월부터 익년도 2월에 있을 난방 시즌이에요. 네. 왜다? 가격의 정가죠. 북극 한파가 시작되는 라니아발 북극 한파 10월에서 익년도 2월까지는 결국 난방수를 자극하고 난방의 원료는 전력이에요.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여름철 냉방이나 난방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력 가격이 상승하면 전력은 뭐다? 바로 석탄과 천연가스가 메인입니다. 얘들로 뭘 만든다? 질소의 비료예요. 질소의 비료로 곡물의 영양분이거든요. 다시 또 이것이 리스크 압박이고 3차 상승은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공급 차질입니다. 올해 하반기 때 파종이 들어가면은 라니아발 가뭄 영향에 의해서 실질적인 공급 차질은 내년도 3월부터 시작되는 수확 시즌 때 가이던스가 전반적인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같이 1, 2, 3단계 상승으로 보면은 우리가 곡물단에서 좀 위협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 상승세 어디쯤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사실 초반부라고 바라보고 초반부.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가공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지금이야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은 싸게 걷어들였던 재고로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 부분단에서 마진이 스퀴즈되는 부분을 고민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6월 초에 오펙 플러스 회의, 뭐 감산 연장 얘기도 있고 여기에 미국의 비축유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고려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유가단에서는 저는 지금이 하단이라 계속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유가는 우상향이 맞다라 바라보면서 근데 이제 왜 지금이 하단이라고 바라보냐면은
지금까지 5월 초부터 유가가 하락한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 네. 수요 단에서 영향이 거의 없었어요. 수급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훨씬 더 컸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사실 거의 다 센티였습니다. 왜? 투기적 포지션이 빠진 건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라파에서는 네네.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은 확인시켜준 게 있었어요. 뭐였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절대적으로 전면전은 안 한다는 걸 확인시켜줬거든요. 서로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이때 쏘고 좀 기다렸다가 대응 살피고 다시 요때 쏘고 누가 봐도 아 이거 얘네들 확전 안 하는구나. 서로 전면전까지는 안 가는구나. 그러면서 지정학 리스크가 완전히 일제히 후퇴하면서 유가 단에서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져버렸죠. 근데 여기서 왜 저는 하단이라 바라보냐면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료 매입 기준을 갖다 상향했어요. 배럴당 79.99불 WTI 네. 기준. 제가 22년도 때 73년도 유가의 하단을 65불이라 외쳤는데 왜다? 에너지부에서 전략 비축료 매입하는 기준을 67불로 발표해줬거든요. 하단을. 마찬가지. 이번도 그러면 유가의 하단에 거의 근반에 왔다라고 다시 재비축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드라이빙 시즌 다음 달부터 시작됐는데 중동의 냉방 시즌 시작되면서 네. 수급이 타이트한 부분.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결국 오펙 플러스 단에서 여기서 유가 더 하락하면 재정균형 유가가 완전 부러지게 되거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람코 추가 상장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더 부러진다? 상당히 자신들의 뭐 네옴시티가 뭐건 모르겠지만은 이 같은 프로젝트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전히 지금 단에서는 유가의 하단이고 회복 단에서는 우리가 결국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라니냐랑 계절성이 맞물리기 때문에 허리케인 단에서 우리가 경계되고 지난주 때 EIA 단에서도 보고서 나온 것처럼 허리케인발 공급 차질이 올해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휴스턴 지역이. 라고 보도가 나온 점도 그렇고 두 번째는 한파가 시작되는 겨울철부터는 휴스턴조차 가스관과 송유관이 2020년, 21년처럼 동파 리스크. 세 번째로는 스피로볼까죠. 가스는 단순히 가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대체 연료인 연료탄을 자극해요. 연료탄은 다시 또 난방유를 자극해요. 난방춘 전체 석유 수에서 6.5%밖에 안 되지만은 결국 이것이 과거 2017년 말부터 18년도 초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 때 라니아발 북극 한파 때 난방유가 꼬리가 몸통인 유가를 흔든 적이 있거든요. 이처럼 네. 우리가 좀 같이 연결지어서 보면은 유가 단에서 여전히 좀 더 지금의 바닥 오히려 우상향으로 좀 바라보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네요. 아, 네. 결론적으로 유가는 연말까지 봤을 땐 지금이 여전히 좀 하단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음 얘기는 이제 뭐 알루미늄 얘기도 해주셨고 귀금속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안 했던 니켈, 리튬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게 가격적으로는 보고 계신지. 뭐 감산 이슈도 니켈은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도 중국의 감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리튬이건 니켈이건 일단 잘 워킹을 해주고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도 리튬 단에서는 중국이 이제 IB들은 감산 못할 것이라 주장했었지만 예상대로 감산을 해줬어요. 다행히. 근데 특히나 더 본격적인 감산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배터리 감산을 얘기를 했다는 거는 물론 리튬 단에서 수요의 악재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중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이 많아요. 광산과 배터리까지 연결되는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같이 일원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럼 광산 단에서도 마찬가지 감산인 겁니다. 그럼 리튬 단에서는 저는 그럼 지금이 하단이 확실하고 더욱더 회복 단에서 우리가 수요적인 측면만 보면은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 보지만은 공급적인 측면까지 같이 바라보면은 회복 가능성이 농후하죠. 왜? 결국 지금 기존의 재고를 점점 완화시켜주는 원동력이니까요. 과거에 2017년부터 2019년 때 사실 수요가 그럭썩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달려갔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감산이었고 아이언도 2015년부터 달려갈 수 있었던 원인은 사실 16년도 특히 글렌코의 당시 감산이었거든요. 이처럼 마찬가지라 볼 수 있겠고요.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결과적으로 인리는 계속 공급을 연결해주고 있는데 사실 폐광 이슈가 완체 많았어요. 특히 호주 단에서. 다른 지역에서의 캐시 코스트 단에서 비용의 압박을 받는 광산들이 폐광이 이뤄졌고 특히 이번에 뉴칼레도니아 뭐 지정한 리스크도 있긴 하지만은 다만 중요한 점은 공급자들이 지금 부담스러운 가격 레벨에 왔었다는 건 사실이었겠고 왜? 생산 비용이 높은 애들부터 먼저 무너지기 네.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그 같은 부분, 수요적인 측면보다 이 같은 공급적인 측면인데 특히 라니아가 오게 되면 이들은 더 저는 또 매력적으로 봅니다. 특히 니켈이겠죠. 왜냐? 9월부터는 니켈 같은 계절성이 들어가요. 주요 2대 산지인 필리핀 땅에서 수리가 오지게 우기가 들어갈 텐데 엘니뇨 때는 건기였다 보니 비가 제대로 안 와서 공급 차질이 없었지만은 라니아 때는 이게 그냥 우기가 아니라 폭우가 오게 되죠. 그럼 이 지역의 공급 차질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화되겠고 뿐만 아니라 전력 가격이죠. 알루미늄 다음으로 산업건설 생산할 때 전력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리튬이고 그 다음이 니켈이고 그 다음이 아연이고 그 다음이 반도체 들어간 주석 그 다음이 구리예요. 네. 그러니까 알루미늄과 리튬과 니켈은 전력 소비량이 원체 많다 보니 이 전력 가격 단에서도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부분까지 같이 좀 감안을 해서 본다면 즉 가격의 정가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원자재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을 드려도 다 바로바로 출력이 가능하실 정도로 네, 모든 데이터가 이제 머리에 있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동성과 라니냐의 향연, 다시 원자재와 함께 춤을이라는 보고서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